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껍데기 사랑 35개의 이야기, 낱개의 개별 이야기 중에서 껍데기 사랑 읽다가 멈췄는데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마르지도 살이 찌지도 않은 몸매에 갸름하지도 통통하지도 않은 얼굴형을 가진 평범한 아가씨였다. 화장기는 없었지만 피부가 뽀얗고 밝은 편이어서 입술만 살짝 붉게 칠한 것 같은데도 단정하고 귀여운 상이었다. 숱이 많은 검은색 단발머리는 늘 뒤로 질끈 묶여 있어서 언뜻 보면 꼭 고등학생 같았다. 그럼에도 지혜에게는 성숙한 카리스마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지혜의 반듯한 이마와 오똑한 콧대보다는 지혜가 가진 목소리 때문이었다. 지혜의 목소리는 낮지만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뭔가가 있었다. 뭐랄까,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느껴졌다. 아무튼 그날 지혜의 요구대로 순댓국집에 마주 앉아 순댓국에 소주를 먹었다. 순댓국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마침 저녁 식사 전이었다. 또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 이런저런 머리 굴릴 일 없이 그저 먹는다는 행위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니 오랜만이었다. 지혜도 나도 별 말도 없이 각자 순댓국과 소주를 먹은 게 다였지만 그날 나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 그날 이후 딱히 정해진 저녁 일정이 없으면 지혜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혜도 나도 서로에 대한 개인사는 묻지 않았다. 순댓국집 주인이 틀어놓은 TV에서 나오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별말 없이 밥을 먹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지혜는 빙긋 웃었다. 잠깐 지어 보이는 웃음이었는데도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나는 따로 물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혜에 대해서 알아갔다. 지혜는 다른 가족은 없고 지병이 있는 모친과 단둘이 방 2칸짜리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일부러 물어본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저녁을 함께 먹고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실이었다. 오래된 노란색 유모차를 짚고 서서 기다리던 지혜 모친과 처음 대면했을 때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지혜가 일하고 있는 은행 고객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참 어이없는 소개였지만 지혜 모친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알아가다 보니 지혜에게 자꾸 마음이 쓰였다. 마음이 쓰이다 보니 그녀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고 또 이런저런 도움의 과정을 겪다 보니 마음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가까워졌다. 물론 지혜가 거부했다면 연인까지 될 일은 절대로 없었다. 하늘의 맹세코 적극성을 보인 것은 내가 아니라 지혜였다. 어쨌거나 지혜와 나는 함께 밥을 먹는 사이에서 함께 잠을 자는 사이로 발전했다. 연인으로 발전한 지 1년이 다 되었을 무렵 지혜 모친이 사전 연락도 없이 회사를 찾아왔다. 지혜 모친은 장애인 콜택시를 대절해 회사에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다. 요구한 액수는 5억 원이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에 당황했지만 나는 말없이 보이차를 우려내며 마음을 챙겼다. 그럼에도 지혜 모친 앞에 놓인 찻잔에 정성껏 우려낸 차를 따를 때는 손이 떨려왔다. 지혜 모친은 준비한 차는 한 입도 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동이 불편한 지혜 모친을 부축해
대절한 택시까지 모시면서도 나는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저 씁쓸하고 슬펐다. 지혜 모친은 악성 뇌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였다. 지혜 말로는 지혜가 8살이 되던 해 사업 실패를 비관하던 부친이 집을 나갔고 모친 혼자 지혜에 대한 양육과 생계책임 전부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건설 현장 잡일부터 보험업종 직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수많은 직업을 전전하며 가진 고생을 해왔는데 막상 지혜가 직장을 다니면서 살림이 좀 나아질 무렵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지혜는 남의 일처럼 덤덤하게 말했었다. 발병한 병은 현재 악성 뇌종양 3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지혜가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모친이 겪고 있는 통증이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으로 인해 진통주사나 마약성 진통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몰랐다면 모를까 알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뇌종양 관련해서는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진을 수소문해 두어 달 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예후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도닥였다. 사실 지혜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수술을 준비하던 기간에도 지혜 모친은 하루에도 여러 번 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고맙다고도 했고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불쌍한 지혜를 잘 부탁한다고도 했다. 지혜는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재주도 많은 딸이었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 태어나면서부터 고생만 하고 살았다면서 한참을 울었다. 또 남들 재롱 피우며 온갖 학원 다니고 공부할 때 지혜는 구정물에 손 담그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다고 했다. 그러다가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는 너 같은 도둑놈은 천벌을 받을 거라며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꼬드겨서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릴 게 분명하다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어댔다. 나이 갈수록 시야가 흐려져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데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도 마비되는 편마비 증상까지 오면서 정신도 오락가락한 상태라는 지혜의 말에도 불구하고 지혜 모친이 내게 던진 말들은 무게가 있었다. 화살처럼 날아와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말들의 무게에 짓눌릴 때면 나도 모르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심호흡을 해야 했다. 사랑처럼 무겁고 사랑처럼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 사랑의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이 있다면 자네는 몇 근이나 달 것 같은가? 한평생 살아도 껍데기로만 살았다면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을 터 백사장 모래알 수만큼이나 나고진다 해도 사랑 한 근 챙겨가기가 어디 쉬운 일이던가. 뭐가 중요한가부터 좀 돌아보시게. 지혜에게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다. 먼저 간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은 더더욱 어울리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간 감정이었다. 내가 사는 시공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니 당치 않다. 아니,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혜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지혜 역시도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만약 지혜가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였다면 나는 지혜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혜는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도 아끼는 사람이었다. 모친 수술 비용 전액을 내주어도 그 나이 또래가 좋아한다는 명품 브랜드 숍에 데려가
깜짝 이벤트 선물을 해줘도 그저 덤덤하게 받을 뿐 좋다 싫다는 표현도 내비친 적이 없는 여자였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오신 신명을 모시고 있는 무당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내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들을 따발총으로 난사하고 있는 무당을 뒤로하고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날이 저물면서 더 심해지고 있는 황사현상으로 도시의 하늘은 뿌옇게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가라앉은 하늘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오랫동안 하염없이 내려다보았다. 디데이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3일 앞둔 목요일 저녁으로 잡았다. 지혜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모처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말끔하게 손질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입지 않았던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지혜를 만났다. 지혜와 나는 평소처럼 순댓국을 먹으며 소주를 한 병씩 비웠다. 지혜는 본사로 발령이 나서 신입 여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왔다고 말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신입이 자신이 해오던 내 은행 업무를 도울 것이라고도 전해주었다. 나는 순댓국에 들어있는 건더기를 다 건져 먹고 국물에 밥을 말아 천천히 먹었다. 국물 한 톨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싹싹 비워내면서 끝까지 묵묵히 먹었다.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다른 여느 날처럼 인근에 있는 호텔방을 잡아 지혜와 섹스를 했다. 그리고 늦지 않은 시각에 지혜를 콜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그 다음날 오전 나는 우체국으로 가서 지혜 명의로 사두었던 5억 원 상당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지혜의 집 주소로 붙였다. 우체국에서 나와 지혜에게 전화를 했다. 지혜야, 우리 둘 다 미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마치 금기어처럼. 그래, 너도 나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나 지금 너한테 변명하는 거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근데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 아니,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조용히 듣던 전화기 너머에서 윽 하는 터지는 눈물을 참아내는 숨소리가 들렸다. 내가 심사숙고 끝에 정리한 시나리오를 지혜가 망칠까 두려워서 나는 서둘러서 말을 끝마쳤다.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만 마치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리고 지혜의 전화번호를 지울 것이다. 그러면 된다. 그런데 잘 지내라는 마지막 말이 채 다 끝나기도 전에 지혜의 목소리가 귓속 고막을 찢어버릴 태세로 용트림을 하면서 밀고 들어왔다. 장엄한 폭포수 아래에서 막 득음을 한 소리꾼처럼 지혜가 터뜨린 핏기 어린 목소리는 절절했다. 사랑했어요. 나는 아저씨 사랑했다고요. 미래가 뭔데요? 미래 따위가 다 뭐냐고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냥 아저씨가 좋았던 거예요. 아저씨를 보면 그냥 나 같아서 그냥 짠하고 애처롭고 그거 알아요? 아저씨 눈빛이요. 아저씨 나랑 닮은 거요. 그 빛이요. 그냥 아저씨랑 같이 밥 먹어주고 싶었어요. 그냥 아저씨 보면 막 안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나
아저씨 사랑하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아저씨만 생각났어요. 미친듯이. 이런 말 하면 아저씨 갈까봐, 나 떠나갈까봐 참고 또 참았는데 그런데 왜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아저씨한테 뭘 어쨌다고 이러냐고요? 한 번 터진 말의 본물은 걷잡을 수 없었다. 나는 귓속으로 쏟아지는 지혜의 말들에 눌려 압사 직전이었다. 더는 참지 못하고 자동차로 달려가 시동을 켜고 벌벌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갈게.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갈게. 네가 있는 곳으로 내가 지금 바로 갈 거야. 기다려줄 거지? 어린아이처럼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린 얼굴로 나는 마침내 악셀을 힘껏 밟았다. 자동차가 해맑게 부웅 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갔다. 네, 아유, 그냥 가볍게 쓴 소설인데도 굉장히 마지막에 울컥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